중국이 얼마나 무식한 세월을 보냈는지. 그리고 이제 장춘 가는 기차를 탔는데 또 놀랬어. 사람들이 비닐을 봉지에다가 닭을 뭐 삶은 건지 튀긴 건지 했는데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쪼개갖고 먹는 게 아니라 생 한 마리를 그냥 뜯어 먹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더 놀라는 건 손톱에 때가 확 떠있어. 안 씻는 거지. 안 씻는 거지. 정말로 안 씻는 민족이 중국 민족이에요. 난 오늘도 아침에 평창에 목욕탕에 갔다 와서 정결례를 하고 왔는데 하루에 한 번은 씻는데 중국 애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참. 근데 안 씻는 이유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더라고. 뭔가 이 상하수 시설이 잘 돼 있어야지 씻지 그런 시설 자체가 없는데. 그래갖고 우리 저기 신부님이 그 수영장에 가니까 거기 가면 때가 막 둥둥 떠 있다는 거기 1시간씩이면 물 뿌르니까 이러면서 수영하고 막 이러면서 보인데 때 미는 게. 누가 공자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짝퉁으로 못 만드는 게 없네. 모든 걸 약 딱 1% 부족한데도 다 만들어내. 근데 문제는 이 짝퉁 때문에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물건을 만들던 장인들이 전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각국의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신발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가죽 옷 만드는 사람, 뭐 시계 만드는 사람 다 했는데 너무너무 싸게 짝퉁이 들어오니까 견디질 못하고 전 세계 장인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야. 이건 내가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왜냐하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될 수가 없으니까.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997년 20년 전 이야기예요. 내 멘토 신부 이용삼 요셉 신부가 중국 선교사로 나갔을 때 처음 제가 중국에 발을 디뎠어요. 장춘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신부님 보러 북경하고 장춘을 갔어요. 북경에 딱 갔는데 천안문 광장에 딱 섰는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 광장이 너무 넓어서. 그 넓은 광장에 1989년,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요. 그 넓은 광장에 탱크를 다, 문마다 다 막고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 싹 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등소평이.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사람 죽는 거를 아무렇게 생각지도 않아. 싹 쓸어버리죠. 어쨌거나 하여튼 그 넓은 광장에 그 학생들이 다 죽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끔찍하기도 하고. 근데 자금성을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건 눈알이 튀어나와요. 눈알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화려하니까. 그래서 중국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며칠을 생활하고 자금성 구경하다 너무 오줌이 마려웠고 공동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남자고 여자고 쳐다보는 거 나를. 근데 뭐 나만이 아니라 줄 서는 사람이 뒤에 뭐 20명, 30명. 아예 문짝이 없어. 그냥 어떤 화장실은 그냥 다 엉덩이 까고 다 앉아서 그냥 일을 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 이렇게 쭉 물이 흘러내려가. 똥 싸면 쫙 흘러내려가. 문짝이 없는 그 대단한 자금성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에 문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관광객들이 하도 막 난리를 치고 막 화장실로 가리고 막 옷으로 가리고 선글라스로 가리고 이러니까 중국에서 문짝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금방 다 부셔졌대.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가면 잘 안 나오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거든. 안 나오는 걸.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문짝을 발로 차고 뜯어내는 거야. 빨리 나오라고. 이게 중국 사람들의
또 한 면이에요. 예. 이게 사람이 많으면은요, 무식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거칠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무식한 건 내 좀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중국이 얼마나 무식한 세월을 보냈는지. 그리고 이제 장충 가는 기차를 탔는데 또 놀랬어. 사람들이 비닐을 봉지에다가 닭을 뭐 삶은 건지 튀긴 건지 했는데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쪼개갖고 먹는 게 아니라 생 한 마리를 그냥 뜯어 먹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더 놀라는 건 손톱에 때가 확 떠있어. 안 씻는 거지. 안 씻는 거지. 정말로 안 씻는 민족이 중국 민족이에요. 난 오늘도 아침에 평창에 목욕탕에 갔다 와서 정결례를 하고 왔는데 하루에 한 번은 씻는데 중국 애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참. 근데 안 씻는 이유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더라고. 뭔가 이 상하수 시설이 잘 돼 있어야지 씻지 그런 시설 자체가 없는데. 그래갖고 우리 저기 신부님이 그 수영장에 가니까 거기 가면 때가 막 둥둥 떠 있다는 거기 1시간씩이면 물 뿌르니까 이러면서 수영하고 막 이러면서 보이는데 때 미는 게. 누가 공자의 나라라고 그래요. 한 발자국 중국 문화 사회에 더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지? 내가 생각했던 중국하고 너무나 다른 중국인 거예요. 인간이 많은 곳에는 극단적인 인간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밤 시장을 나가 보니까 개구리 다리 꼬치 파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똑같은 기름을 오래 튀겼는지 기름이 새카매. 그리고 사고파고 그것도 막 좋다고 뜯어 먹어. 근데 저는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어갖고 기름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이게 한 번 닭 튀긴 건지 2번 닭 튀긴 건지 100번 튀긴 건지 보면 알아. 그 산화도에 따라서. 근데 내가 보니까 거의 처음 튀기고부터 한 번도 안 가는 것 같아, 기름을. 야, 이거 그때 막 중국이 개방을 하고, 뭐, 흑묘니, 뭐, 검은 진이, 뭐, 하얀 진이 쥐만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막 핑퐁 외교가 시작되고, 막 그런 게 막 진행이 돼갖고, 막 경제적으로 오픈을 막 하고 발전을 할 때였거든요. 중국은 20년 전부터 전 세계로 물건을 만들어 판 세계 공장으로 태어나던 시기죠. 세계 모든 생필품을 다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중국 제품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죽은 김순겸 요한신부 외방선교인데 파푸아 뉴기니 내가 만나러 갔어요. 그거는 2003년경에 만나러 갔는데 그 김순겸 신부가 그 한국에서 그 멀리까지 또 친구라고 찾아왔다고 그 랍스타 저 새우를 바다에서 잡아갖고 이제 해준다고 원주민한테 랍스타 좀 몇 마리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신부님 뭐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꼭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야. 청바지 메이드 인 코리아로 써 있는 거 하나만 주면 잡아주겠다고. 그래서 올 때 청바지 많이 싸갖고 왔죠. 왜냐면 선교사들은 옷 막 찢어지고 헤어지니까 청바지를 많이 갖고 가요. 그거 하나 없겠나?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는데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래. 자기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 꿈에도. 근데 겨우 반바지 하나 메이드 인 코리아 청바지가. 그걸 갖고 거기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이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랍스타를 이만한 거 하여튼 열 몇 마리를 잡아왔어요. 근데 지금도 그 랍스타를 잊지 못해요. 아유, 지금은 별로 랍스타를 봐도 별로지만은 그때는 막 새로운 음식, 그런 굉장히 고급 음식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먹는데, 한 마리를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바다에서 갓 잡아갖고 한 거라. 그랬더니 그 김신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창현이 너 조금만 있으면 꼬리 부분만 먹을 거라는 거야.
근데 한 마리를 먹으니까 배가 너무 부르는데 5마리가 있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근데 꼬리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야. 꼬리만 4마리는 다 뜯어먹고 말았던 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중국 제품이 없으면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20년 전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짝퉁으로 못 만드는 게 없네. 모든 걸 약 딱 1% 부족한데도 다 만들어내. 근데 문제는 이 짝퉁 때문에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물건을 만들던 장인들이 전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각국의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신발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가죽옷 만드는 사람, 뭐 시계 만드는 사람 다 했는데 너무너무 싸게 짝퉁이 들어오니까 견디질 못하고 전 세계 장인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왜냐하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짝퉁도 통하는 짝퉁이 있고 안 통하는 짝퉁이 있는데, 배도 우리나라가 계속 조선 배 만드는 거 세계 1위를 유지하다가 한 5년 전부터 중국한테 뺏겼어요. 왜냐면 워낙 싸게 하니까. 근데 이거는 1% 부족하면 큰일 나는 거죠. 중국한테 다 보냈는데 북극에 갔는데 배가 딱 서갖고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쓰면은요, 내가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갖고 대화를 해보면요, 미친대요. 도로 한가운데서 배가 쓰면은, 차가 쓰면은 두고 딴 차 타고 가도 되지. 근데 짐은 잔뜩 실어놨지.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쓰는데 그거 놔두고 어딜 가? 가긴 바다 한가운데서. 죽으는 사나 고쳐갖고 가야 되는데 어디가 고장났는 줄 알아야지. 배는 중국에서 만들어 왔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그 중간에 쓰는 배들이 너무 많아갖고 작년부터 다시 한국으로 수주가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믿을 건 한국이라.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세계 1위 조선 수주가 다시 탈환을 했잖아요. 네.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 5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구조조정이 들어갔고 울산, 통영, 옥포, 거제, 군산, 여수 수많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거나 일거리가 없어서 고전을 하고 있고 고통을 겪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보면 결국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느냐면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야. 뭐 중국 때문에 수출이 잘 돼갖고 뭐 우리나라가 살만하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중에 뒤집어 보면은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저에게 그 놀람과 충격의 나라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진시황 무동과 병마용 또 당 현종의 양귀비 사랑이 묻어있는 도시 시연을 둘러보았을 때, 야, 엄청 발전했구나. 한 번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중국 식당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식당을 만들어놨어. 유리궁전도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하여튼 뭘 똑같이 만드는 데는 귀신이야. 그 통이 커. 우리가 어떻게 감히 베르사유 궁전을 똑같이 한국에다 만들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식당으로. 근데 뭐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도 뭔가 1% 부족하다. 내가 베르사유 궁전도 갔다 와봤거든요. 근데 거기 베르사유랑 중국에 있는 베르사유랑 뭔가 1% 부족하다. 근데 요즘은 아예 프랑스 유명한 마을, 스위스 마을 같이 아예 유럽 관광지하고 똑같은 곳을 만들어 놓아서 비싼 돈 들여서 유럽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똑같은 데로 와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면서 칠채산이라고 산 색깔이 7개 있어요. 칠채산이라고, 무지개산이라고. 거기는 아주 중국 서안 아주 맨 끝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에요. 거길 가봤는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비행기도 타고 차도 엄청 타고 가죠. 나 거기 가보고
잠비아 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거의 토굴에서 살아, 토굴에서. 근데 그렇게 토굴에서 사는 인구가 5억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거 얼마나 또 추워. 불을 떼는데 전부 갈탄을 떼는 거야. 갈탄을 떼니까 굴뚝마다 새카만 갈탄탄 그게 나오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겨울에 저걸 때문에 저 미세먼지가 다 한국으로 올 텐데. 그게 내가 1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미세먼지 시작된 게 10년 전이야. 10년 전. 현재 6억 5천만 명의 가난한 농민들은 최저 빈민국 신세로 살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아니, 중국 사람들은 해외여행할 때 돈 팡팡 100달러짜리 이렇게 하면 $10,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갖고 막 무슨 구찌 이런 거 산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공산당 사람들이에요. 공산당원이 중국에 8,50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공산당하고 연결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 상하이, 산둥반도 이쪽에 사는. 자, 이제 중국을 좀 이해를 하면은 요렇게 붙어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산둥반도 요 밑에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베이징이 아까 900콜이라고 그랬죠?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 반대 티베트는 나중에 이 1954년에 여기를 합병을 하죠. 요때 막 6.25 전쟁하고 정신 없을 때 요럴 때 막 다 뺏어와요. 그래갖고 중국이 엄청 커졌죠. 이 내륙 지방 사람들은 거지로 사는 거야. 거지로. 그리고 제가 여기 산둥반도 이쪽에 가서도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는요 유럽 같아요. 얼마나 건물을 잘 줘놓고 사는지. 그러니까 중국의 빈부 격차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죠. 중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8,600달러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8,600달러. 우리는 31,000달러.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잘 살죠? 네, 중국 무서워할 게 뭐 있어? 무서워할 필요도 없죠. 문제는 인구가 15억 명이기 때문에 G2, Great 2라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 둘, 중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죠. 저는 이제 5년 전부터 중국 여행을 더 이상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6,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을 데리고 장각의 여행을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좀 나아졌는 줄 알았더니 길에다 침 뱉고 소리 지르고, 특별히 우리 직원들 태운 관광버스가 거기까지 한번 5시간인가 갔었는데 반 이상을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반 이상을.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귀한 직원들 중국에 데리고 와서 죽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여행 가는데 내가 사람 대접 못 받는 그 나라를 내가 왜 가? 안 그래도 돌아다닐 나라가 많은데.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직원들 데리고 유럽 여행 갔다 오고 호주, 뉴질랜드 갔다 오고 내년에는 올해는 미국 여행 갔다 오고 후년에는 마추픽추 갔다 와요. 내가 남미도 갔다 와봤는데 굉장히 사람을 존중해요. 가난한 나라지만은. 중국처럼 사람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중화 사상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미개하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말대로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나는 공자의 나라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또 얘네들은 공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일단 하여튼 이 중국이 베이징 쪽에 공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산둥반도로 공장을 다 옮겨요. 왜냐하면은 여기 막 스모그가 너무 일어나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원자력 발전소, 무슨 공장, 화력 발전소 다 산둥반도, 홍콩 이쪽으로 다 옮기고 있어요. 그래갖고 11월 달만 되면은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70% 원인이 중국한테 있어요. 우리나라한테는 30%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게 굴뚝에다 징집 장치라는 걸 해놔갖고
조금 좀 이렇게 한 20m, 30m 올라가면 없어지는 시설. 그거 20m, 30m 하얀 연기 나온 거는 징집잔치로 물을 다 떨어뜨려갖고 그래도 깨끗한 수증기가 나오는 거야. 그 20, 30m 하얀 연기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막 새카만 연기가 나오면은 100m만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산둥반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걸려요. 바로 코앞이야. 코앞에 우리 지금 공장을 놓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가 윤리가 있어갖고 우리가 그럼 징집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럼 왜 길거리에서 젊은이가 할머니를 때리고 주위 사람들 막 두들겨 맞는데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는 인륜이라고는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않는 중국 궁금하지 않아요? 왜 저러는가? 한국에 관광 온 중국 관광객들 제가 여러 번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정말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몰라요. 완전 자기네들 목욕탕 자기네들이 산 것 같이. 중화민국이 그런 거죠. 중화민국이. 자기가 그렇게 떠들어대면 주위 사람들 방해하고 모욕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자기 무시당했다고 승무원한테 뜨거운 물 뿌리고. 도대체 중국 사람들 왜 이렇게 무식할까?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난투구까지 버리고 늦게 출발했다고 막 비상문 막 문 열어 막 승질 난다고 자기네들. 그런 거 여러분들 뉴스에 거의 매일 나온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에는 뭐 스페인에 가갖고 막 쫓겨났다고 들어 누워갖고 중국에서 막 물어내라고 보니까 제 날짜에 오지도 않고 그 소파에서 하룻밤 자게 해달라고 생떼를 쓴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생떼를 쓰는 거죠. 사실 우리도 20, 30년 전에 대한민국도 외국에 나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창피할 게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막 $10,000 소득 넘어가고 여행 자유화와 90년대 초 하늘문이 열리면서 동남아로 유럽으로 쏟아져 나갈 때 외국인들 보기에 정말 한국 사람들 수준 떨어진다고 손가락질 많이 받았어요. 그걸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거지. 현재 $30,000를 넘어서서 조금은 이제 그런 추태가 없어지고 교양이 생기고 워낙 중국 애들이 난리를 치니까 한국 사람들이 뒤에서 구경하느냐고 추태를 부릴 시간이 없어. 만약 한국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비행장에서 소리 지르고 쓰레기 길거리에 외국 길거리에 버리고 뷔페집에서 먹지도 않는 음식 잔뜩 쌓아놓고 나온다면 아직도 중국이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크루즈 여행 여러 번 가봤는데 중국 사람들 그대로 쌓아놓고 가는 거 많이 봤어요. 먹지도 않을 건데 그래갖고 저 노르웨이의 한 크루즈는 그 중국 사람들 때문에 내년에 문 닫는 데잖아요. 그 오는 거 말릴 수도 없고 그 음식 수지 타산이 안 맞고 그래갖고 문을 닫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은 왜 중국이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 진짜 중국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요거 잘 들어야 돼.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중국은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해요. 정확하게 1957년에 시작을 해요. 대약진 운동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도 굶고 그러니까 쌀 수확량도 좀 늘리고 동네마다 용광로를 만들어서 동네마다 철제 기구도 좀 만들고 이런 거 하자고. 그래갖고 4가지 좀 해충을 죽여야 된다고. 파리, 쥐, 모기, 새, 참새. 참새는 왜 죽이느냐 하면은 나달 다 뜯어 먹으니까 우리 양식 뜯어 먹는다고. 그래갖고 이 58년에 2억 마리를 죽여요, 참새를. 59년부터 61년에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3,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인구의 3,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 정말로 지금 뭐 이 얘기를 다 못하지만 부모가 자식 많이 잡아먹었어 이때. 그리고 옆 동네에서
양식 구하러 온 사람, 옆 동네는 안면 없는 사람들이잖아. 바로 잡아서 먹으면 비일비재하다. 3,5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예요. 근데 왜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 참새를 다 잡고 나니까 참새가 해충을 다 잡아먹었는데 해충들이 다음에 59년부터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갖고 그냥 벼이삭, 벼 싹 다 잡아먹은 거야. 식량이 없으니까 굶어 죽은 거죠. 이게 대약진운. 이게 막 인류 역사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중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요. 아니, 러시아를 보니까 막 문인들이 막 발표를 하고 예술이 막 대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마오쩌둥이, 그럼 우리도 하자고. 그래갖고 1965년에 이제 발표도 해봐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공산주의 잘못됐고, 독재 잘못됐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홍위병. 얘네들은 하여튼 빨간 거 엄청나게 좋아해요. 황건적, 홍건적, 이번에는 홍위병. 이 홍위병,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홍위병을 구성을 해갖고 교수들, 선생님들 데려다가 인민재판하고 다 죽인 거야. 이때 350만 명을 죽여요. 350만 명을. 그래서 66년부터 76년까지 학교도 배울 필요 없다고 문을 닫아요. 그래서 중국은 66학번부터 76학번 자체가 없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세대들, 50대, 60대, 70세 세대들이 중국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한테 윤리교육을, 아예 윤리교육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공자 사당을 무너뜨려요. 공자 사당을 운무를, 저수지를 만들어. 그 다음에 왕들 묘도 다 파버려. 뼈까지 다 추스려버려. 그리고 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리고 이 유교도 종교다. 그래갖고 싹 다 부셔버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요리사까지 다 죽여버려. 니네들이 미식으로 해갖고 인민들 배 굶긴다고 지가 대약진 운동해갖고 인민들 3,500만 굶긴 건 생각하지 않고 공자 책도 다 불사르고 공자 묘를 폐해쳐서 연못으로 만들고 불상은 녹여서 숟가락으로 만들었어. 숟가락으로. 교수들은 땀 흘려 노동을 하지 않고 밥 먹는 벌레 같은 놈들이다. 앞으로 교육으로는 돈 받을 수 없다. 이게 그 유명한 문화 대혁명이에요. 1966년부터 76년. 옛것은 모조리 숙청해라. 문화, 교육, 정치, 심지어는 부모들까지 공산주의 사상에 어긋나오면 자식이 부모 인민재판에 세웠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저렇게 비윤리적이고 아주 저급한 문화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화 대혁명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거를 자기네들의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데 저 문제점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따라가려면 100년은 더 쫓아가야 돼요. 100년은.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50년은 더 따라와야 되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는 100년이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윤리교육을 하려고 해도 윤리교육이 안 돼. 왜냐하면 소황제를 들어봤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너무 많으니까 한 명만 낳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엄마, 아빠, 애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하나 30년 동안 그래 낳았으니까. 얘 위에 6명이 얘한테 벌벌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애들이 예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애들이 한국에 와갖고 여행을 하고 나면은 자기 필요한 물건 다 사면은 중국에서 입고 온 건 다 버리고 가. 호텔에다 다 두고 가. 가방도 두고 가고 다 두고 가. 새 거 갖고 가는 거죠. 참 그런 걸 보면은 기가 막히죠. 내가 왜 중국 걱정을 하느냐. 중국 걱정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중국을 잘 알아야 돼. 중국 사람들 제주도에 관광 온다고 땅 다 팔았어요. 다 팔은 건 아니고 여의도 2배 많은 거. 한 제주도에 150만 평 정도, 160만 평 정도의 땅을 팔았어요. 사실은 제주도에서 16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거기에 걔네들이 호텔 짓죠, 식당 짓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아니 거기다가 식당을 줘갖고 중국 관광객을 우리나라 식당으로 안 보내고 자기네 식당으로 다 끌고 오네. 우리는 땅 뺏기고 관광객들 아무리 바글바글해도 시끄럽기만 하고 돈은 누가 벌어가? 중국 사람들이 다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극단적인 피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갖고 뭐 사드 때문에 또 싹 빠져가갖고 또 내가 제주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내려가는데 내려가 보면 건물 짓다 말아갖고 폐허로 되는 건물들이 아주 길에 널려 있어. 길에 널려 있어. 그러면은 중국은 이 제주도가 이렇게 망가지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느냐? 15억의 땅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한다고 피해는 누가 봐? 우리가 봐. 그러면은 3만 달러를 사는 우리 국민들이 8,600달러밖에 안 되는 중국 사람들한테 그 땅값 3배, 4배 준다고 팔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3만 달러의 자존심이 없다 이거야, 내 얘기는. 지금 저기 미국 실리콘밸리 산호세 쪽에 가니까 이제 시진핑이 부패 정리한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중국에서 현금을 들고 150만 달러 그 산호세 가면 골프장 안에 대저택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 300만 달러에 다 사놨어. 그래서 산호세가 땅값이 300만 달러 다 올라갔어.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돌아다니는 게 중국이야.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을 제대로 알고, 아니 우리나라가 그 땅 안 팔면은 굶어 죽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관광객이 다시 늘어난다 그러는데 저가로 들어오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 왜 3만 달러 소득 국민들이 1만 달러 수준의 관광 그거를 하느냔 말이야. 우리가 수준을 높여놓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수준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국민들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를 이해해야 되느냐면 중국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장황하게 이거 요약하느냐고 어저께 밤부터 눈알이 막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얘기로 하면 좋은데 얘기로 하면 끝도 없이 뭐 양귀비 얘기 나오면 이게 서양 여자냐 동양 여자냐 또 16번째 아들의 뭐 며느리를 취한 거거든. 며느리를 취했다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원고로 정해놨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섰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 8천 달러 사람들 막 그거 돈 뜯어 먹으려고 막 우리 자존심 버리지 말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중국 여행 갈 때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여행 가지 말고 만약에 100만 원짜리 갈 여행이 못 되면 가지 않으면 되잖아. 뭘 그렇게 때를 쓰고 여기저기 그냥 찍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3만 달러 정도 되면은 한 자리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는 여행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뛰어다니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지만 이 얘기를 이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은 지금 거의 5만 달러 정도 되는데 5만 달러에 들어선 나 일본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일본 사람들 조금 배운 사람들 영어 수준 나하고 거의 똑같아. 그래갖고 얘기가 돼. 일본 사람들이 영어 참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달래 영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일본은 개인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사실은. 내가 만난 일본 사람들 다 정성스럽고 다정하고 겸손해요. 근데 그걸 합쳐놓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왜 합쳐놓으면 이상해지는지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백성을 정말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 돼지로 취급을 했었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독재 정권, 군사 정권, 그 다음에 민주 정권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아갖고 제가 보기에는 점점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개 이제 제국 시대에서 왕정 시대에서 제국 시대로 넘어가죠. 1800년도까지만 해도 왕정 시대가 많았죠. 근데 1900년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내면서 제국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 나라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시대, 그리고 제국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할 때 정권을 누가 대개 잡느냐 하면 군부가 잡죠. 군인이 잡습니다. 군인이 잡고 난 다음에는 독재가 진행이 되죠. 우리나라는 조금 반대 성향이 있었어요. 이승만 정권은 군인이 아니었죠. 그런데 중간에 쿠데타 때문에 이제 군부가 정권을 잡고 독재,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전두환 정권, 군인 정권이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정권을 잡았죠. 그리고 1987년 저도 그때 데모 방학하는 날, 신학교에서는 데모를 못하니까 방학하는 날 수원 북수동에서부터 역정까지 함께 나도 이 민주화에 함께 해야 되겠다 하고 했던 기억이 나고 최루탄을 뒤집어 썼던 기억도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성숙하지 못하고 무르익지 못했죠. 근데 점점 민주화 또 민주 정권이 생기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어저께 제가 이 바이러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제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댓글을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빅토리아 여왕이 아니고 엘리자베스 2세죠. 제 나이 정도 되면은 말하다가도 깜빡깜빡 할 때가 많아요. 더욱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강의할 때 생각 안 날 때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 외우면 2개 까먹고 2개 외우면 4개 까먹는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1926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은 지금 거의 95살 된 여왕이 영국의 국왕으로 지금 있습니다. 자, 제가 전국으로 강의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쯤의 일입니다. 저는 강의 다닐 때마다 생태마을에서 생산한 된장, 간장, 고추장, 생태맘, 청국장, 가루, 찌개용 청국장을 들고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오늘 잠깐 댓글을 보니까 남편이 당뇨가 들었는데 6개월 동안 이걸 꾸준히 먹으니까 이 당뇨도 수치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변비도 없어졌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 행복한 사업가죠. 그리고 행복한 생태마을 을장입니다. 어쨌든 제가 대부분 강의를 2시간 정도 초청 강의할 때 하는데 중간에 10분이나 15분 쉬는 시간에 평창 생태마을에서 생산한 장류 제품을 팔았습니다. 물론 제가 쓴 책들도 들고 나가서 판매하고 사인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 덕에 사실은 보통 저자들보다도 책을 훨씬 많이 팔았죠. 정말 엄청나게 대충 총 한 100만 권 정도 팔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제가 쓴 책을. 작가로서는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큰 기쁨의 그러한 작가죠. 저는 참 사제이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장돌배기 같은 장돌배기죠. 같은 삶을 15년 정도 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돌배기라고도 하죠.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장돌림. 장마당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건을 파는 장돌배기, 5일 장마다 장을 돌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평창은 5일 10일장, 5일 10일장은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이렇게 오늘 우리 평창 장 서는 날이에요. 오늘 좀 장 보러 나갔어야 되는데 읍내로 뭐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한다고 뭐 책상에서 움직이질 못해갖고 다음 이제 5일을 더 기다려서 우리가 상추 모종도 좀 사야 되고 쑥간 모종도 좀 사야 되는데 어쨌든 대화, 저 위에는 대화는 4일 9일장입니다. 그러니까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이렇게 장이 서죠. 봉평장은 2일, 7일장입니다. 2일, 7일, 10일, 17일, 20일, 27일 이렇게 장이 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장돌뱅이들은 이제 하루하루 날짜가 되니까
대개 다 20km 거리예요. 참 묘해요. 도시가 시골은 거리가 대개 20km입니다. 제천에서 주천 20km, 신림에서 주천 20km, 주천에서 우리 평창 20km, 평창에서 대화 20km, 대화에서 봉평 20km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장돌뱅이들이 이렇게 하루 이제 물건 팔고 또 밤에 이렇게 이제 가면서 다음날 또 대화로 옮겨가고 봉평으로 옮겨가고 그러죠. 사실 예수님도 장돌백이셨습니다. 7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안식일에 회당을 들러서 하늘나라를 판매하신 분이에요. 제가 옛날에 내 사목 목표는 고객 만족도 아니고 고객 감동도 아니고 고객 기절이다. 저는 우리 많은 교우들한테 하늘나라를 파는 영업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가 좋으니까 사시라고. 그래갖고 그 하늘나라의 좋음을 내가 최대한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게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사도라는 말씀을 참 예전에 많이 드렸습니다. 저 역시 장돌배기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느님 나라를 판매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팔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 좋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유튜브가 엄청난 공간입니다. 3월 16일 날 제가 귀국보고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올렸는데 5일 만에 시청하신 분들이 16만 명입니다. 5일 만에 방탄소년단이 뉴저지 맷라이프 스타디움에서 8만 명을 상대로 공연을 했는데 제 강의는 이 2배의 시청자들이 시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 이 거실에서 제 조그만 내 비밀의 공간, 내 정원에서 이렇게 찍지만은 이 시청하는 분들은 맨라이프 스타디움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각자 방에서 전 세계에서 시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튜브 공간이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소통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해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자료 정리하고 또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의 흐름을 또 하느님의 뜻을 전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이제 시대는 바뀌어서 장돌배기로 이 장 저장을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대가 왔죠.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이 연 또 다른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효석 선생님께서 쓰신 메밀꽃 필 무렵을 읽어보면 장돌배기의 삶을 참 잘 그려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메밀꽃 필 무렵과 우리 평창 성필리포 생태마을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소설 속의 허생원은 평창장, 대화장, 봉평장, 이제 마지막으로 장평장으로 떠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평창에서 만난 동이라는 젊은이는 제천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우연하게 평창장에서 만나 동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이는 제천에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제천에서 평창까지 오는 데는 반드시 지금 성필리포 이 자리를 지나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천에서 주천, 주천에서 판운으로 넘어와서 이제 강 따라 쭉 오는 거죠. 판운에서 이곳에 딱 도착을 하면은 여기에서는 길이 없어요. 이 나루터를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이 건너편에 비석이 있어요. 100년 전 나루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건너편에는 나루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는 뭐가 있었느냐면 주막이 있었어요. 주막이. 이건 제 생각에는 500년 전에도 이 자리가 주막이 있었고 100년 전에도 이 자리가 주막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제가 생태마을을 꾸미고 살고 있죠. 우리 이효석 선생님께서는 진부에서 태어났어요. 하진불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또 진부리에 묻히시죠. 1973년 영동고속도로 공사 때 평창, 그때는 평창 분들이 봉평이나 진부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 이제 영동고속도로 때문에 묘가 옮겨야 되니까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없느냐고. 그때는 1973년도에는 문학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봉평에다 모시지 못했죠. 파주 공원묘원으로 지금 가 계세요. 이효석 선생님 묘는 거기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봉평 메밀꽃 축제를 9월 달에 보통 하는데 한 100만 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100만 명 정도. 무슨 경제적인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이 문학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만약에 이효석 선생님의 묘가 그 물레방아 옆에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100만 명이 오는 게 아니라 300만 명, 500만 명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문학가의 그 귀중함을, 그러니까 예술의 귀중함을 그때 시대 때는 몰랐던 것이죠. 어쨌든 평창초등학교를 6년을 이효석 선생님이 다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효석 선생님은 제천, 주천, 평창, 대화, 제가 이제 그 메밀꽃 필 무렵의 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봉평, 물레방앗간에서 하룻밤에 만난 그 여인과 사랑에 나누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효석 선생님이 이 자리를 분명히 알고 우리 생태마을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연계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쉬었다 갔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필리포 생태마을 피정의 집,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 이곳에 와서 쉬고 가는 그런 기가 막힌 공간으로 재탄생했죠. 또 이 자리가 또 역사적으로 소설적으로 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김병현, 김삿갓 시인 아들 김익균 선생님이 저 천동리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뭐를 했냐면 서당을 했어요. 훈장님을 하셨죠. 그런데 항상 여기 섭다리가 여기 있었는데 항상 건너와갖고 바로 이 자리에 주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술 마시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요. 아마 아버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김익균 선생님은 태어나서 아버지를 딱 3번 만났다고 그래요. 딱 3번 만나고 마지막에 전주에서 만났을 때 제발 이제 집으로 가자고. 집이라고 그러는 건 바로 이 천동리예요. 천동리. 바로 우리 강 건너 천동리로 가자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알았다고 그러고 나 좀 뒤 좀 보겠다고 그러고 갔는데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셔갖고 들어가 보니까 삿갓을 벗어놓고 떠난 거예요.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좀 있는데 우리 평창 쪽에서는 김익균 선생님이 하루는 아버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갖고 이렇게 그 증언이 있어요. 여기는 지씨 동네예요. 그 지씨 동네인데 지씨성을 가진 분들의 집장촌이죠. 하루는 어디를 아버지 모시러 간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함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해갖고 와갖고 여기다 묻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영월 김삿갓 그 묘가 거기 있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묻어갖고 항상 아버지한테 벌초도 하고 아버지를 잘 모셨다고 이 지역 사람들은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김익균 선생님은 요 자리가 이 주막 자리였기 때문에 항상 여기 섭다리를 건너와갖고 여기서 술 마시는 걸 참 좋아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겨울에 술을 너무 마셔갖고 섭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져요. 그래갖고 다리에 떨어져서 죽어요. 그 같이 가던 친구가 이 상투를 풀어갖고 섭다리 거기 그 기둥에 묶어놓고 사람을 부르러 갔다 와 보니까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익균 선생님의 묘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자리가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도 이 자리가 주막은 아니고 뭐 식사도 하지만은 술도 파는 자리로 제가 그 집에서 한 2년, 3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참 문학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 그 멋있는
두 분 선생님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필리포 생태마을 이 자체가 참 의미 있는 그리고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아프리카 잠비아의 10,000평 우리 김종용 신부님이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케냐에서 만약에 못 들어가면은 케냐에 우리 선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좀 머무르다가 아마 잠비아로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부 강의를 제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장돌뱅이 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돌뱅이 삶을 살다 보니 별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잘 사는 본당에 강의 요청이 있어서 저는 어김없이 된장, 간장, 고추장, 생태맘, 청국장, 가루, 찌개용 청국장을 바리바리 싸들고 물론 강의도 갔지만은 우리가 생산하는 장류를 들고 갔습니다. 저는 강의하느라 성당으로 들어가고 우리 직원은 제 차 트렁크에서 물건을 내려 성당 입구에 판매대로 물건을 이렇게 옮기는데 본당 신부가 수단을 입고 지나가면서 장을 옮기는 우리 직원 귀 뒤에 대고 구질구질하게 저런 거 싸들고 다닌다고 혼잣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직원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자존심, 구질구질하게 저런 거 싸들고 다닌다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저희는 그 성당에 도착하면은 먼저 본당 신부님한테 인사한다고 우리 장 종류를 전부 다 선물을 드려요. 수녀님, 수녀원에도 선물을 드리고 사무실 직원들한테도 선물을 드려요. 근데 우리 직원이 옮기다가 너무 화가 나갖고 사정을 해갖고 다시 찾아오고 싶을 정도로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럽니다. 보통 제가 강의 밤 10시에 끝나고 교우들과 사진 찍고 책 사인해주고 우리 직원은 팔다 남은 물건을 다시 바리바리 싸서 차 트렁크에 넣고 생태마을에 들어오는 시간은 새벽 1시쯤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신부님, 거기 본당 신부님한테 구질구질하게 저런 거 싸들고 다닌다는 얘기 들었다고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근데 저는 자존심 하나도 안 상했어요. 화도 안 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장돌뱅이니까 별소리를 다 들을 수 있죠. 그런 게 자존심 상한다면은 고고하게 살아갈 수 있죠. 고고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맨날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겠죠. 나 좀 환경운동하는데 도와달라고.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물론 저를 후원해주는 분 오늘도 누가 신학교 지라고 1,000,000원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보내도 저희들은 거기다가 손을 절대 안 댑니다. 우리 직원들 지금 40명 월급 주는데 그거 손 안 돼요. 우리가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판매한 걸로 우리 직원들은 당당하게 월급 받아가죠. 구질구질하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죠. 내 손으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피땀 흘려 내가 지은 수확한 작물, 또 내가 직접 매주 띄워 만든 된장, 간장, 고추장, 또 내 손으로 띄워온 청국장을 들고 다니면서 판매할 때 저는 제 자신이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랑스럽고 당당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시장에서 또 노동 현장에서 또 공장에서 피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든 분들, 본인이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구질구질하게 사는 사람은 피땀 흘려 노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기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손가락에 부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깨가 아프고 그럴 정도로 매일매일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거기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제가 함부로 그렇게 말씀드릴 자신은 없지만은 제가 CEO 4제이기도 하지만은 생태마을 운영하는 을장 CEO로서 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주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급이 아마 정부에서 지정한 기본급이 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초봉이 거기에 한 50만 원 더 높아요. 그래서 최대한 잘해주고 싶고 긍지, 자긍심 가지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절대 내가 된장간장 고추장 들고 다니는 거 구질구질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거고 또 뭐 가끔은 아예 못 갖고 오게 할 때도 있어요. 그야말로 허탕 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저는 또 강의 또 뭐 즐겁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세월 흘러서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중소업자들 또 소상인들 참 힘들어 하죠. 정말 왜냐하면 제가 구질구질한, 남들이 보기에 구질구질하게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저는 뭐 당당하게 했지만은 그렇게 하루하루 싸가는 거죠. 실력도 싸가고, 신뢰도 싸가고, 유통 시스템도 싸가고,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지금까지 와서, 우리 생태마을은 사실은 지금 2달을 전혀 문을 닫고, 피정 손님, 이효석 선생님도 여기를, 길을 아시고, 소설의 한 장소로 이야기를 했고, 김삿갓, 김병현 아들 김익균 선생도 이곳에 와갖고 막걸리 한 잔을 했던 이 자리에서 우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또 욕심도 없어요. 뭐 여기서 제가 떼돈을 벌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저 우리 농민들 콩 수매해서 그거 건강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한다라는 그러한 당당함,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질구질하다는 그 말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을 참 많이 해요. 내가 구질구질하냐 당당하냐. 근데 자기가 하는 일에 소신을 갖고 산다면은 뭐 그런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전 진짜 요즘 조용히 살고 있죠. 조용하지만 결코 조용하지도 않고 또 유튜브 때문에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바깥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돈을 벌면은요, 바깥 사람한테 자신 있게 처신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손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은 사람이 비굴해져요. 비굴해지고 제가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지만은, 정말 매일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 당당해요. 그런데 뭔가 좀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약간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바깥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처신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맞아요. 제가 2000년에 여기 들어왔는데 우리가 먹을 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 거리를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굉장히 비굴한 상태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참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직원, 요즘 우리 직원들 신났어요. 왜 신났느냐 하면은 이 피정 식단은 늘 똑같죠. 그분들은 처음이지만 우리 직원들은 매일 그 피정 식단을 먹으니까 참 밥 먹는 게 참 힘들었는데 요즘은 피정객이 안 오니까 아주 뭐 주방에서 온갖 오늘은 뭐 짜글이 백종원 씨가 한 짜글이를 저녁에 했는데 저도 올라가서 먹었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전 뭐 조금 맛을 봤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아주 요즘 식사 시간이 기대가 된다고, 어떤 우리 직원은 그거 맨날 찍어서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그럽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요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를 살면서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다. 나이 먹고 남한테 보이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하냐며 굳이 외모까지 가꾸며 젊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깔끔한 옷차림, 건강한 몸매, 깨끗한 피부는 모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신호인데요. 오늘은 말년은 외모로 결정되는 이유 3가지와 나이 들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외모관리법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가꿔야 되는 진짜 이유 첫 번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젊어 보이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도 스스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며 피부 관리를 하는 것은 모두 이런 의지의 일부입니다. 더 나아가 외모를 가꾸는 것은 내면의 세계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내면으로 흘러들어가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반대로도 작용하는데요. 건강하고 긍정적인 내면은 자연스레 외모를 밝고 생기 있게 만듭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외모와 내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야 할 두 영역입니다. 외모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잘 가꾸면서 동시에 내면의 성숙과 성장에도 힘쓴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 노화를 막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깎고 난 다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성분들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분 전환입니다. 나빴던 일을 털어버리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참 효과 있는 방법 중 하나죠. 마찬가지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집니다. 오랜 기간 투병하신 분들이 자신의 외모를 치장한 후 생기를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것이 심리치료법 중 행동을 변화시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와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행동치료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꿔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인데 60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딱 들어맞는데요. 6070대뿐만 아닙니다. 더 어린 나이에서도 외모 관리는 더 활력 있게 보이고 같은 나이대보다 더 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젊어지는 방법이라고? 그냥 겉만 감춘 것뿐이지 어떻게 젊어질 수 있나? 잠시 마음만 그렇게 속이는 것뿐이지라며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단순히 머리발, 화장발이라는 것이죠.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니 나이 들면서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면을 충실히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나이 먹어 외모에 신경 쓰는 게 추해 보인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내면보다 외모에 신경 쓰는 모습이 어른답지 않다는 생각이나 젊어 보이려고 너무 과하게 하는 모습이 거북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만 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너무 과한 행동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외모에 신경 쓴다는 것을 수준 낮은 행동으로 여기는 고정관념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 힘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 세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감정 노화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운동만 젊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몸에 영향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나이 들수록 특히 노인의 외모 관리는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출장 미용사의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인지장애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논문 등에서도 화장이나 외모 관리 행동이 여성 노인들의 우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화장, 외모 관리 행동이 높을수록 화장 후 심리적 기대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60세 이상 분들 중 많은 분이 외모 관리는 죽을 때까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외모 관리를 하는 이유로 더 나은 삶의 질, 자기만족 등을 꼽았습니다. 외모 관리는 화장도 있지만 청결이나 자세, 의복 관리 등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최근 최강동안으로 단연 손꼽히는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님은 1932년생으로 90세가 넘으셨는데도 5060대처럼 보입니다. 정말 감탄한 것은 그분의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절제할 것도 많은데 그것을 지켰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력입니다. 여기서 외모 관리의 또 다른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태해지는 자신을 돌려세우고 정신 건강까지 가다듬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내면 역시 그리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에 기름이 끼고 얼굴빛이 칙칙하며 배가 볼록 나온 사람 중에 스스로를 잘 돌보는 사람에 거의 없지요. 사실 내면이 성숙한 사람들의 외모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외모 중 나이 들수록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 4가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몸매보다 자세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팔을 등 뒤로 젖히고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노인의 보행 자세를 보면 대개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팔을 뒤로 한 채 걸어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노인들이 팔을 등 뒤로 한 채 걸어가는 이유는 몸통이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지하기 위함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과 유연성이 떨어져 척추의 곡선이 뻣뻣해지고 등이 앞으로 굽고 거북목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에 허리가 굽지 않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항중력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항중력근은 몸을 세우는 근육으로 자세와 보행 기능,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은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관리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신전 스트레칭 및 근력 운동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7,500보 이상 걷고 유산소 운동과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는 자신감과 자세한 인상을 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우리는 자신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타인에게도 자세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바른 자세는 근육과 관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싼 옷이나 유행보다는 내 체형에 어울리는 옷 입기입니다. 외적 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특출나게 아름답고 잘생겼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스스로 잘 알고 상황이나 장소에 맞게 꾸미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신체적 단점을 보완할 줄 압니다. 사실 몸매가 좋은 사람은 어떤 옷을 입든 태가 나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몸매가 좋은 건 아닙니다. 다리가 짧을 수 있고 뱃살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단점이라고 생각되면 옷을 통해 시선을 분산시키면 됩니다. 다리가 짧다면 티를 바지에 넣어 입으면 되고, 뱃살이 많다면 밝은 색의 티보다는 검은색 티셔츠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모발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각한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머리숱은 유전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3단같이 검고 숱이 많던 머리카락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빠지고 윤기가 사라져가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탄력 있고 숱이 많은 모발을 유지하는 분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숱을 많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는 올바른 머리 감기 방법입니다. 탈모를 예방하려면
두피가 깨끗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노폐물, 두피 각질이 모공을 막으면 가려움증, 두피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숱을 많게 만드는 음식으로는 달걀, 연어, 호두, 두부, 검은콩, 해조류, 제철, 과일 등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에서 머리는 약 7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머릿결은 우리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매력을 더해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피부 관리에는 열심이지만 두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에도 젊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려면 젊어서부터 꾸준히 모발을 관리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채취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짙어지는 채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노인 냄새, 호라비 냄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정한 외모 관리는 시각적 모습뿐만 아니라 향기까지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채취를 알고 그에 맞는 관리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노년기에는 땀의 분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실내 활동이 많아 의외로 매일 샤워를 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채취는 땀샘의 피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 피부가 접히기 쉬운 부분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 매일 샤워하는 것을 권장하고 의류를 주기적으로 세탁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또 적당한 햇볕 쬐기는 살균 효과가 있어 노인 냄새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햇볕에 적정 시간 노출하면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면 구강 내 세균이 증가해서 구취가 나고 잇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인 치과 진료와 식사 후에는 양치를 꼭 하셔서 치아 건강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눈이 크고 코가 얼마나 오똑한지, 얼굴형이 계란형인지, 몸매가 말랐는지 글래머스한지 이런 것들은 젊을 때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세부적인 비중이 줄어들고 사람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결정하는 이 네 가지만 남게 됩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하셔서 노후의 외모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